근거의 하나로 이 경제의 질서, 즉 경제적 공동성이 사라졌다. 이것인데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는 이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건 제가 남북에서 다 생각해본 사람이니까 결론적인 소감이라고 할까? 좀 감지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남북 경제적 공동성 부재로 인한 민족 구성 요소, 이 상식 문제입니다. 구성 요소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다. 남북의 경제제도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경제제도에 의한 경제적 수준을 서로 엄격합니다. 엄연합니다. 이러한 그래서 경제제도의 차이,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민족 구성 요소의 하나인 경제적 공동성을 무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제도는 변하고 민족은 존재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볼 때 남북한이 이런 경제관계를 보여주는 경제제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경제구조, 공업과 농업을 기초한 경제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생활, 의식주 생활, 의식주 경제생활, 그 다음에 생태환경 등 이것은 남북한이 크게 다르다고 그 기본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요소, 첫 번째 요소의 하나인 경제적 공동성은 물론 양적 변화라는 형태적 변화는 있지만 그 근본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제적 이질성이라든가 이것은 이후로 다른 민족의 구성론을 다른 민족의 유지성을 구성하는 것은 제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실제로는 변화했습니다. 실제입니다. 민족. 왜 말씀드린 것은 주로 민족의 발생과 구성에 관한 얘기고 실제, 그러니까 민족의 실제가 거상인가 이것이 아주 구태의연한 논란이죠. 대체 유럽 학계에서는 화상론입니다. 실제, 비실제적인 허상. 유럽 학계에서, 우리 학계에서 하나의 허상론이 중요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내의 민족은 실제의 수많은 에센셜, 즉 아주 문화적 공동체, 그 실체는 문화적 공동체는 실체인데 거기다 허구적인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해서 묶어놓은 것이 바로 내셔, 민족이다. 아마 이것이 안데슨이 상상 공동체는 그쪽에는 그런 개념이 됐고 또 홈스 보온이 얘기하는 민족은 민족주의에서 만들어진다. 사실 민족주의에 만들어지는 이런 개념은 여러 사람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런 것은 다 민족의 허상이라는 결국 그런 논점이 주착됩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또 심각하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가지 신뢰를 들었는데 이런 분의 허상이라든가 매일 결속하는 의지 공동체, 일종의 마술. 민족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제 신문에서, 최근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런 대학교 신문이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에서 민족 단문에 관한 시리즈를 아마 연결을 했죠. 그것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이제 좀 일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발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서 일부가 그 가운데 내용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가령 오늘의 남북한의 민족 어떻게 우리가 이제 비전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얘기 있습니다. 북한의 민족이 핵심은 말입니다. 오늘의 민족이라는 우리 남북한에서 민족이라는 것은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테러, 그것을 반대하는가 찬성하는가에 의해서 민족이 달라진다. 거기에서 우리가 민족이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일일이 공동체입니다. 마치다 투표해서 그렇죠. 의지를
의지에 투표 그 의지에 따라서 어떤 민족을 결정하는 이것이 신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자들이 논의지만 이런 류의 논의들이 이를테면 이제 마술이고 이제 화상이고 이것이 대체로 지금 민족이 전쟁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면에 실제론도 존재합니다. 물론 저는 실제론자입니다. 이런 역사 사회적인 실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민족의 일체론이라든가 실제론을 주장하는 것이 어떤 언어의 변화된 현실, 피라든가 경제라든가 언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혼성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현실을 무시하는 순수 민족론이 아니라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영광과 속에 생활문화, 의식구조, 하나의 영광과 속에 영에 대해서 저도 생활문화나 의식구조에 대해서 동질성과 일체성 내지는 다혈성이 확보된 그런 하나의 민족의 뜻이라고 봅니다. 순수 민족은 아니라 역사에서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그러죠. 우리 민족이 아까 구성론에서는 지나갔는데 민족 구성론은 순수 민족론이라든가 순수 혈통주의, 순수 언어주의에서 거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고려시대는 우리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아까 제가 이제 132개가 34개의 예례서를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60개에서는 고려시대에 들어오고 40개가 신라시대, 30개가 조선시대. 우리가 그 폐쇄라고 하는 조선시대 30개 예례서이 들어옵니다. 귀화합니다. 고려시대 가장 많습니다. 왜 말입니까? 고려시대는 가장 우리나라 통일국가이면서 강국이고 높은 문화적 자신심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문화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청 제기법 때는 내서 물러라, 내서 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입니다. 자신만만하시고 그래서 60여 개 민족 당시 고려 인구가 230만인데 초기 170년 동안에 초기 100년 동안에 17만 명이 귀화합니다. 그러니까 전 당시 총인구의 한 17%쯤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쪽에 100만씩 외래인들을 지금 다문화주의라면서 지금 허들갑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들은 외국인들이 불과 2%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강대한 국력과 높은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 고구려라는 영광 속에 완전히 영해시켜서 뒤에는 알 수 없겠지만 뒤에는 지어한 여타의 민족 구성 요소, 적어도 생활문화라는 의식구조 이런 주객관적 요소의 총당되는 그러한 하나의 민족으로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당당하게 우리는 다민족, 한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이런 민족 구성 요소를 몇 개의 혼혈성이라든가 혼성으로 인해서 민족의 실제를 구성하는 것은 아마다. 우리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정립입니다. 도대체 민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우선 민족이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립하자면 그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하나는 정립이 불가능한 상상이라든가 거성이라든가 의지 공동체 같은 그러한 이를테면 정립 불가능으로 우리 한번 갖고 해보지 않나. 이것이 전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또 형성 과정에는 포괄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여러 그 서랍이라든가
아마 이 견해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민족이라고 할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혈연, 언어, 경제, 문화, 지역 등을 공유하고 공속 의식에 따라 결합된 최대 단위 인간 집단.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인간 집단적 민족은 소동의 역사 발전의 전 과정에 상시적으로 기능하는 온전히 사회 역사적 실체. 이런 소동 역사적 과정의 상생으로부터 민족의 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이 소멸될 때까지 이런 동안에 민족이라는 것은 은근하게 하나의 사회 역사적 가치,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은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요즘 또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견해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즉 이제 유럽 민족과 우리 아시아, 우리 한민족 이런 즉 유럽과 후발국 지역이 후발 지역의 민족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이라든가 차가 있고 또 일각에서 유럽 민족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견해들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어떤 조어, 민족이라는 것은 유럽식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서 한번 정립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낱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우리가 또 물론 노래 부르기까지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민족이라는 용어가 고한말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신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한 100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물론 유럽의 민족론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민족론에서 분명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민족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어떤 근본 문제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어떤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써온 이런 네이션을 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해서 또 새로운 하나 조어를 만들어서 한번 정립해보자는 시도는 적어도 지지적으로 상정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잘 정리해서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민족과 민족주의와는 보편타당한 이론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답은 민족주의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민족주의에서는 시원론과 정량론이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언제부터 이제 시원되는가? 민족과 민족은 거기가 있는데 대체로 민족국가 건설이 부산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국가가 생겨난 이후에 민족주의라는 것이 나왔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주장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민족과 민족주의 분리론이 대두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자가당착적인 모순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족은 허상이나 민족주의는 실제예요. 이런 어떤 그 주장이라든가 또 특히 시민지하에서는 피시민지 국민들은 민족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외생적인 민족이라든가 외생적인 민족주의가 탄생할 수가 없다는 심지나라에서는 이런 외생론 같은 이런 어떤 민족과 민족주의를 분리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동양의 영국에 보면요. 근대화나 민족국가 건설이 부산물이 아니라 민족 원형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통일적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성숙하고 발달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정개론입니다. 정개론이
이것은 한국 예물 놓고 이제 말씀드려보면 역시 한국 예물 근대적 민족과 런처를 기준으로 해서 민족주의 전개 과정을 단계시하는 것 같습니다. 단계시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3단계론은 주로 일제강점기부터 민족이 출현했고 더불어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저항적 민족주의가 발생했다.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 시대.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통일과 국가 건설, 민족국 건설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 어떤 분은 8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새로운 국제적 환경 속에서 민족주의 전개가 등등 이렇게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 그런가 하면 사다리 오리장동 같은 것이 좀 특수한데요. 사다리 오리장동 같은 것을 보면 여기 민족주의는 사다리와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 점점 상승하는데 제일 밑다리는 이제 구한말, 개화기, 대체 구한말부터 1905년 그 시기를 제일 밑다리로 보고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다리 이른바 착점 되겠어. 착점 다리는 민족국가의 건설. 그래서 이네들도 역시 80년대나 90년대 민족국가 건설의 기본성 완성됐다는 의미에서 이미 민족주의는 자기 사다리를 다 올라가서 그 사명을 다했다는 이것이 이른바 민족주의 전개 논의의 단계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형화가 있습니다. 유형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했지만 이 유형화는 우리 사회학 연구 방법에서 하나의 기본이 되겠죠. 유형화. 이 역시 이 민족주의에서도 유형화가 제가 보기에는 유형화가 어떤 과학적인 방법론에 준한 유형화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동네북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그룹을 놓고 지금은 누구나 와서 한 몇십 데리고 가서는 나름대로 유형화하고 그래서 저것들 유형을 박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형적 민족주의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뒤져보지 못했지만 대체로 이제 민족주의 어떤 민족주의를 보게 되면 뭐 20여 가지 아마 30가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형화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내자적인 논리적 체계 중에서 이렇게 유형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 이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경향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 변화 물론 민족주의라는 것이 역사 변화에 노출되어서 다 이름들과 그 혼자를 멸할 수 없습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를 제2이데올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족주의에도 엄연한 내재적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교조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두부모 다르게 이렇게 유형화하는 것은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무지나 오해, 남용이나 악용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저는 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민족주의 이념을 보면서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무지, 오해, 이해를 듣고 남용, 남들을 쓰는 악용이라는 것은 악용. 그러니까 우리가 파시스트 민족주의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은 민족주의는 악이겠죠. 본래 민족주의가 아닌데 그것은 나름대로 악용하는 그런 현상. 본래 민족주의는 배타나 폐쇄를 부러워하고 대화단과 수용을 추구하는 것이 민족주의, 본래 민족주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뒤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론입니다. 민족주의 기능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민족주의 기능이 이른바 권력지향적 기능, 즉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국가 건설을 민족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그 기능이 끝난다. 그래서 민족국가 건설을 지상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 원리 또는 그 활동을 민족주의로 정리하는 것. 이것은 근대 민족국가 건설과 밀착시키는 하나의 권력 지향적 기능에만 집착하는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운동적 기능입니다. 이럴 때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사회운동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읽으셨겠지만 마르 교육 책안에 쪽에 민족주의 강의자라는 책. 그 가운데서 그 내용을 쭉 훑다 보면 이런 그 사회운동적 기능을 강조하는 그 내용에 치료하는 것이 아주 뚜렷한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민족주의를 격렬한 운동성과 변화무쌍한 행로를 받는 사회운동이라고 못 박으면서 저항적 민족주의를 민족주의 시울로 그 저항성이나 운동성을 그 주요 기능으로 보는 바로 그러한 견해가 이 민족주의를 사회운동의 기능으로만 보는 그런 견해다. 이렇게 하는 다음으로도 기능에서 상징론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같은 이런 것을 설득시키는 대체시키는 이런 입장을 드렸습니다. 민족주의는 통일성과 집단성을, 자유주의는 개별성과 다원성을 추구하죠. 그러므로서 민족주의는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침해하는 기능을 행사한다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대체시키는 이런 어떤 편견들. 여기서 민족주의의 배타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필기론입니다. 필기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이 필기론이 이제는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해체는 못할 민족주의 같은 명령이 되는 거예요. 왜 해석해야 됩니다. 그 진보하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3년 전에 한국 민족작가회의가 있죠. 민족작가회의에서 민족이라는 말을 그 명칭에서 떼어버리자고 1년 동안은 논쟁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떼어버렸죠. 사실 그 이제 민족작가회의 주요한 이제 그 지도성의 한 분이 저는 이제 어떤 친밀한 공개가 이제 여러 나오는데 봤습니다만 그래서 민족작가회의에서 민족을 떼어버리니까 시대 정신을 맞지 않는다. 진부한 얘기다. 다 민족 다문화 시대에 무슨 민족인가. 그런데 아이러니가 지금도 그 민족작가회의 산하의 일부 지방 조직들에서는 그대로 민족이라는 걸 붙이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많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인터넷 소통 시대에 남들과 말이 통하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결별이 불가피하다는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작가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전에 제가 이제 경계론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경계론 하나 있는데요. 경계. 그게 민족주의.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너무 뜨거운 단어이기 때문에, 발표자의 원문 그대로입니다. 한 발 잘못 디뎌도 색깔이 다른 길로 떨어져 버리는 위험은 줄타기. 따라서 남북이 가장 뜨겁게 만나는 담론이면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담론이 바로 민족주의다. 경계해야 된다. 함부로 거듭나가는 색깔로 입어지고 이념적으로 사로잡힌다. 이런 그래서 신중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글들이 적절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썼지만
가지 민족 뭐 이런 문제를 논합니다. 아마 걸린다면 제가 제일 먼저 제일 크게 걸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제화에 역행된다는 겁니다. 국제화에 역행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민족주의라는 것은 배타와 폐쇄의 권상이니까 분명히 국제화에 역행된다. 제가 어느 대학원에가 강의한 몇 년 전 시절입니다. 대학 신문 봤습니다. 보니까 댓글이 뭡니다.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민족을 버리고 조국을 등져야 한다. 이런 큰 댓글이 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말인지 그 대학이 아마 추모 경영자가 한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가 캐치업 원래 캐치업이라는 것은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유명한 기사들이 있는데 다 읽지 못하고 중요한 거라든가 새 기사만 읽는 이런 것을 캐치업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국가와 민족 관계에서 요즘 이른바 캐치업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저개발국입니다. 후진국에서 경제개발은 자생적 발전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선발국이 협조 속에 이루어질 마련이다. 따라서 선발국이 지도만 놔두면 짧은 기간 내에 선발국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선발국이 협조라든가 지도를 받아야 후발국들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생적 발전을 지향하고 국제적 협조에만 의존하라는 말, 이것이 요즘에 대한민국에는 개념론입니다. 이거 정말 이범재에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내용 같고. 다음에 세 번째 민족주의 철폐론에서 민족주의 폐단입니다. 민족주의 폐단이죠. 진보하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 외에 국제화 연결된다는 거에 대해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민족주의가 엄중한 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철폐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전체주의와 파시즘, 대외적으로는 배타주의와 친남주의를 하는 위험한 도구들. 또한 대한민국 선진화를 막는 5대 사상의 하나. 그 다음에 또 승리한